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항만수상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만수상가는 지금 평택항 관리하고 평택항뿐만 아니라 어촌 뉴딜 300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평택항 운영 성과 보고서는 이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관리 무역항인 만큼 저희 시에는 자료가 없다라는 대답을 들었고요. 평택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가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도 하지 않고, 그렇죠? 먼저 저희가 현장 활동했을 때도 그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어업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죠? 국도비 매칭 사업하고 자체 사업하고 다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 제가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가 볼수 있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은 몇 가지입니까? 어선 현대화 사업 뭐 이런 거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렇죠? 네. 기업 기촌 정책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건 없고요. 어업인 보조금 지업 사업에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평택시 관내에 어업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수거해서 하는 것도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고 본 의원이 파악한 거는 그 정도인데 어업인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중복 수혜자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없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자체 사업으로 매년 지방 보조 사업 운영 평가에 대해서 하는데 이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과 평가표 저한테 주시기는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 미리 청구했었던 건데요. 네. 지금 이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서 해서 이 사업 평가 점수가 등급으로 되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 자료입니다. 자, 요 자료를 보면 주요 사업 실적의 총 사업비는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이게 50% 매칭 비율이고요. 네. 지금 보통 이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어업에 필요한 CCTV나 냉동창고, 고압세척기, 미생물 자가 배양기, 뭐 이렇게 어업용에 필요한 기자재 내지는 어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점수를 쭉 보면 많이 낮아요. 등급이 지금 평가 점수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하나만 운영평가 점수가 우수로 되어 있고 미흡도 있어요. 운영평가 점수가. 네.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을 폐지 평가 결과로는 미흡이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 실효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내수면 어선 자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즉 어선 건조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런데 등급이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때그때
저희가 일몰제 예산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사업을 받으신 분은 한 분이신가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세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집행 금액은 한 5,870이고 네네. 집행률은 지금 98% 정도 됐는데 25년대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아, 금년까지는 합니까? 유지됩니다. 예. 2022년, 23년, 24년 해서 이렇게 3개년에 이렇게 미흡으로 나오는데 지금 그 전에는 이게 우수로 나왔습니까? 24년도에 미흡으로 나와서 25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고 26년도에 없어지는 겁니까? 올해까지 이제 3년간 예산을 세웠고요. 네. 올해까지 운영을 하고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일단 내년부터는 운영 중단합니다. 평가 점수가 수요가 낮아서 미흡이라는 거죠? 네. 지금 어업인 수가 총 몇 가구나 됩니까? 11가구입니까? 13가구입니까? 20가구 미만인데요. 네. 그런데 이 세 분만 이렇게 엔진 교환이나 이런 게 다고 나머지 배는 노후화된 게 없습니까? 엔진만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예.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전년도에도 여쭤보잖아요.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구수에 비해서 전체 가구수가 다 혜택을 본 건 아니잖아요? 거의 혜택을 봤다고 합니다. 뭐 3년간 매년 했었고요. 그 새 전년도에도 했었기 때문에. 새 어업인들 해주신 거 아니에요? 3년이면은 기존 이제 배 운영하시는 분이 네. 그 엔진만 그러니까 교체해주는 배를 사업입니다. 갖고 있는 어업인 수가 몇 명이냐고요. 아까 20인 미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업인 수가. 네. 그럼 20인 미만에서 제가 알기로는 11어업인가 13어업인인데 세 어업인씩 3년을 했으면 9어업인인데 나머지 부분에 저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통 평가 점수를 몇 점으로 기준을 하고 계세요? 운영 평가 점수를. 자료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들어갔으니까요. 3년 이상 계속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 자료가 왔는데 지금 현재 평가 점수가 다 90점대 이하예요. 89점은 우수로 나왔고 87점은 등급도 매기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면 등급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을 안 했다는 거죠. 평가 결과도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 연번 2번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부분도 우수 사업이라고 해놓고 등급은 평가 결과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를 봐주십시오. 자, 이렇게 지금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언제든지 조직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 직군이시기 때문에 새로 오셨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해양쓰레기 정화자업 실적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왜 이거를 계약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고 도급을 줍니까? 4,500만 원짜리 사업에 이게 계속 한 업체에서 계약 당사자로 선정이 돼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 도급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500만 원짜리를 받아서 도급을 준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업체가 지금 자료는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 만약에 더 오랜 시간 자료를 부탁을 했으면 더 왔을 거예요. 23년도에는 이 업체가 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잠시만요. 23년도에도 이 업체가 했네요. 왜 한 업체가 이렇게 3번씩이나 하고 이 업체가 계속
본인들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도급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4,800이었었고요. 2024년도에는 4,500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4,500. 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자원 그 건강항에 대한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 다행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금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는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촌 뉴딜 300사업은 시행 계획이 변경이 됐죠. 22년도에. 네. 나중에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아시는 만큼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좀 제가 많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가 있고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제가 따로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 경제학과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5년도 1월 달에 근로자 지원 센터를 개설을 해서 지금 이제 2명이 원래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1명이 지금 결혼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때하고 하반기 때 농가에다가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해서 네. 인원을 좀 파악을 했고요. 지금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년도가 117농가에 355명 정도 이제 계절 근로자가 저희가 배정 인원인데 지금 5월 말 현재는 상반기 포함해서 하반기 추가 수요를 하면은 한 165농가에 한 30명 정도가 배정으로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계절 근로자 들어온 거 하고 지금 배정하고 이게 좀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이게 계절 뭐 3개월, 6개월 그 번복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입국 인원이 267명이에요. 24년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법무부에서 저희 이제 시의 최종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이제 배정을 한 숫자가 네. 2024년도에 117농가에 355명인데 실제로 이제 입국한 인원은 267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90일 농가에. 네. 그다음에 25년도에는 165명. 요게 이제 아마 4월 말 현재로 165명 입국됐다는 자료입니다. 아까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그 추가로 이제 농가에 하반기 또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에서 2번 동안 조정을 해서 최종 이제 25년도 인력 배정이 되는데 지금 이제 추가로 여기에서 또 이제 수요 농가가 있어서 조금 더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로 몇 개월 단위로 와요? 주로 지금 저희가 3개월, 5개월, 8개월 이렇게 단위로 입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탈자는 없나요? 이탈자가 거의 해마다 지금 한 2명 정도는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탈자가 생기면 그냥 경찰서나 법무부 이제 관련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경찰서에서 보고를 안 받나요? 지금 추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계절 근로자로 와서 이탈자가 생겨서 불법 체류자가 됐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넘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추후에도 왜 이런 이탈자가 생기는지, 그걸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 이탈자가 생길까봐 이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잘 못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모로 방법을 모색을 했고 관리 시스템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경찰서에 연계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면 왜 이탈자가 생기는지 그런 걸 알아야 분석을 해야만이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가 이탈을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재발 방지를 우리가 철저히 한다해도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죠. 그거 좀 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항만수산가요. 지금 평택시 공기질이 별로 좋다는 말을 내가 이 마이크 대고 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지금 특히 서부 쪽에는 항만을 끼고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 항만과에서 특별히 관련한 건 없습니다. 왜 관련을 안 하시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거? 이거 아주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거기 양곡이 오고 있고 사료가 오고 있고 석재가 쌓이고 야적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당진항 서부도인데요. 네. 그런 이제 상옥사라고 합니다. 그 먼지 네. 발생하는데 이제 실내에서 하고 그런 거를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7대 때부터 나온 얘기 10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무런 저기 갖고 모르시는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서부에서는 엄청 나오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좀 해양수산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양수산청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청 업무라서 네. 우리는 관리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물론 환경부의 문제고 환경부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우리는 그거에 따르지 않고 우리는 관계없으니까 환경부에서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비산먼지 발생 그 저기를 4차 항만 기본 계획에 네. 반영해달라 지금 네. 이번에도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거에서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다는 조례를 만들던 그거에 대한 거를 해야지. 이거는 해양수산청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건의만 하면 끝난다. 이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세종과 아니 이번에가 아니라 올해 24년 그 지방세 징수액이 7억 7,069억 그다음에 최종 목표액이 지금 당초 본 예산 때는 7,544억이었는데 추경 때 감액해서 6,943억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징수는 7,069억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보면 그 세입 추계의 오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1년부터 보면은 세입을 좀 과소추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결산 때도 나오고 행감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네? 세입
저희가 그 당초 21년부터 24년까지 그 세입에 대한 거를 한번 초과액 등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당초에 21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좀 보수적인 경향으로 세입 부분을 좀 잡은 부분은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21년도가 세입 오차율이 한 7.9%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22년도가 6.1%, 그다음에 이제 23년도가 4.2%, 그다음에 24년도가 1.8% 이런 식으로 세입 오차율을 좀 줄이고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세수 자체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그런 보수성보다 현실성 있게 적법하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과 세입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24년도도 이제 지금 이제 목표 변경해가지고 지금 세입 오차율이 1.8% 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 때는 7,544억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세수가 안 좋아져서 이제 추경에 적용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당초에 이제 네. 삼성이 네, 삼성 그래도 세수.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제로가 되는 바람에 오차율을 수정하면서 추경 때 좀 줄이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좀 기해서 좀 면밀하게 좀 추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지난 연도 이제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답변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세수 추계. 지금 여기 답변해 보니까 뭐 그 노하우가 많은 세무 6급 이상의 직원들로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예. 지금 그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생기고 이후에 그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상으로 전산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하는 것도요? 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수 추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증반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노하우가 있는 6급 팀장들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월별, 분기별로 계속 이 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실 부동산 같은 것도 거래량 또 이런 부분들 자동차도 등록됐어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다음에 특수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통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오차 범위가 많이 줄은 부분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 쪽에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특별히 더 각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이제 그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세울 때도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세수 추계를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징수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년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지적사항이 시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약정 금액 상향 및 약정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결과를 보니까 지금 이전 계약 대비 7억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약정 기간을 4년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전에는 이제 3년씩 하셨나 봐요. 아니요. 2021년도에 이제 했었고요. 네. 그 전에도 그때서부터 이제 4년으로 바뀐 거거든요. 계속 4년으로 바뀐 거였네. 2021년도부터 이제 4년에서 2025년 올해 이제 다시 또 그 금고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복수 금고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지금 특례시 있잖아요. 고양, 화성, 뭐 그 또 어디 수원, 예. 용인 예. 그렇게 4개 시군이 다 지금 단수 금고입니다. 그래서 저 그 뭐 복수 금고를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특혜시비나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복수 금고 검토는 이제 하긴 하셨어요? 이제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걸 하다 보면
복수금고 지정을 해서 이제 금고를 또 2개로 예를 들어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이제 그 금고를 들어오는 그 은행들이 뭐 데이터베이스 뭐 깐다든가 뭐 그런 부담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금고로 해도 한 개 업체밖에 농협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21년도에 할 때는 출연금이 25억이었는데 네. 올해는 그 행안부에서도 그 협력 사업비 출연금만 많이 받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20%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7억이 늘다 보니까 28%가 이제 2021년보다 이제 증액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고민을 하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그 금리 제한한 부분인데 금리가 이제 뭐 고정금리나 뭐 그 변동금리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 2021년도보다 이제 금리가 높낮이가 있었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이자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는 이제 출연금 협력 사업비가 한 7억이 늘어가지고 늘어난 상태로 예. 계약을 하셨다. 저희가 그 같은 유사한 그 예산 저희가 2조 7천억인데 네. 2조 6천억 정도 되는 뭐 부천, 남양주, 안산 2조 5천억, 2조 4천억 저희 예산하고 비슷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협력 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면 이자 수입이 저희보다 한 100억 정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좀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애초에는 40억을 협력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어요. 과도하게 15억을 올려서. 네. 근데 저희가 요구한다고 거기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는 그게 아까도 행안부에서 20% 넘지 말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해가지고 28%를 이제 증액을 했지만 그런 부분 저희가 많이 고려도 해보고 해서 좀 최상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7억 정도 증액을 이자 수입은 변동 이자 수입은 변동이 없고 금리 이자 수입은 변동 없고 줄진 않고 협력 사업비만 이제 7억 늘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 협력 사업비 말고 따르게 또 뭐 저기 하는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농협에서 뭐 저희 그 평택시 쪽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장학재단에다가 이제 그런 장학금도 뭐 2천만 원 내는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시 쪽에 이제 협조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시금고를 이렇게 뭐 다중화 이렇게 해가지고 복수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서울시는 뭐 그걸 뭐 경쟁 입찰을 붙여가지고 뭐 굉장히 그 좋은 조건에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전년도 22년도에 계약한 것보다 7억 정도 증액해서 그다음에 다른 뭐 금리나 이런 건 변동 없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시금고 같은 경우 이게 우리 시에서 이제 예치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의원,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우리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항만경제실은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면서 평택시의 사업 방향이라든가 사업 계획성 설계를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유유적절하게 각 실국에 배정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이런 실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시 예산이 추경까지 합치면 지금 2조 2,560억 6,4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예산 배분이 지금 유유적절하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실국에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예. 그 일단 세입 측면에서 이제 세정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 어려웠던 게 이제 삼성 관련 세입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600억이었다가 뭐 안 들어왔다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해서 500억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국내외 여건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억이라는 걸 잡아서 결론은 저희가 516억이 들어왔으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뭐 거의 근접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순중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1,600억이라는 금액이 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 각종 사업에 그 중단된 사업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시겠지만 설계도 해야 되는데 설계비를 담을 뭐 여력도 없어서 그 죄송했던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가 그래도 중점을 뒀던 사항은 뭐 복지든 아니면 이제 그 시민이 삶의 질을 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없는 재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총사도 그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그런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많이 애쓰셨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시냐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얘기하셨죠. 삼성전자에 우리 평택시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했다가 삼성이 안 돌아가면 수입이 안 들어와서 우리 평택시의 사업이 시청할 정도로 이런 어떤 삼성에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에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실제적으로 삼성이 저희한테 세금을 납부했던 거는 사실 최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갑자기 늘면서 계속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승세로 예측을 했지만 사실 그 저희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서는 거기까지 예측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정확히 예측하면 뭐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특히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입 측면도 있었고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각종 그 공사 자재비도 상승한 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만큼 또 시민들께서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언론인이라든가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평택 경제의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 왜? 그동안 우리 평택시가 대기업에 너무 의존을 했기 때문에 평택의 경제가 지금 희청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 지방채 발행이 지금 잔액이 지금 2,111억 맞나요? 작년 연말로는 네. 1,960억 정도 됐고요. 올해 발행한 것까지 하면 그 정도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이 지방채 지금 우리 빚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 지방채도 뭐 삼성에 기댄 그 모래성 재정으로 이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우리는 평택시는 실종시키고 있다라는 언론의 그 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편중 세수 구조가 예고된 위기라고 언론사들은 말하죠. 우리가 그 지방채 장기 차입금 잔액을 살펴보면 2,111억 원 정도. 5년 전에는 2020년에는 뭐 460억 원이었는데 3.5배 증폭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평택의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2023년도 삼성에 낸 소득세를 살펴보니 1,607억 원. 이는 평택시 지방소득세의 38%에 해당하는
8억 원 정도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해 삼성이 징수액이 113억 굉장히 낙하했죠. 그래 올해 징수액은 뭐 지금 기대를 하는 거 보니까 한 690억 정도를 기대를 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삼성에 이렇게 우리가 기대서 대기업에 기대서 우리 평택 경제를 이렇게 좌우할 때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우리 지금 생각해봐야 될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그 기획예산과라든가 평택시에서도 특정 기업의 과도한 의존보다는 미래 전략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잘 다루고 세울 수 있는 어떤 미래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삼성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의존할지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기획항만경제실에서는 이런 면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 평택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도약의 길로 100만 특례 도시에 진짜 살기 좋은 평택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계속 지금 우리 항만수산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들 의회의 기능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요. 평택시 시민하고 시민단체한테. 왜? 집행부하고 그 시의회하고의 어떤 그 소통이 잘 안 돼가고 저희들이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항들을 잘 모르니까 기능을 마비한 의회다라는 이런 언론의 매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큰 잘못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 의회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각 위원회에 위원장들이 있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런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미리 숙지도 하고 답변도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도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 과장님? 네. 당연히 네. 미흡하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들이 평택항은 3대 국책항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평택이 발전하는 이유는 서부 지역에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택이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오는 이유도 평택항에 그 서부 지역에 그 어떤 기대를 걸기 때문에 이런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100만 특례 도시에 가는 길잡이 역할도 평택 항만수산과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신항만 터미널이 개통이 됐죠. 저기 여객 터미널이. 예. 그런데 그 부두가 4개가 준설이 됐었죠. 푼톤 부잔교 부두 2개 하고 우리 또 그 돌제 부두가 2개가 해서 4개 선석이 개통이 됐었는데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여객선하고 화물선하고의 그 동선이 겹쳐서 여객객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가 돼서 그 부두를 폐쇄하고 지금 구터미널로 그 여객과 화물이 거기에서 부두에서 하선하고 승선하면서 여객객들도 다 그쪽으로 지금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사항입니까? 거기에서 셔틀버스로 인용해서 1.4km 되는 신 터미널로 와서 모든 출입국 관리 서류라든가 뭐 이런 건 또 이쪽에서 바른다고 하는데 지금 언제까지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청에서 예. 내년 4월까지는 부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예.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배후 물류 컨테이너 부지를 지금 조정하고 있고요. 네. 뭐 창고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관리동 이런 것도 좀 건축하고 있고 그런 시기를 좀 앞당기고 하여튼 내년 4월까지는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모든 거 관리하면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사고 사건이 났을 때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게 항만수산청이라는 데하고
업무가 분리되고 관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부도 운영하는 관리는 예. 해양수산청에 있습니다.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모르고 우리 평택시 항만수산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아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좀 이원화된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 그 건물에 그 지붕에서 물이 그 저기 많이 이렇게 부실 공사로 인해서 새가지고 터미널에 여객객들이 앉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가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다 고장 난 걸 고치셨는데요? 제가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해양수산청 업무입니다. 해양수산청 업무래도 예. 우리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평택 시민이잖아요. 예. 그럼 평택 시민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상황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숙지를 해야만이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건데 그것도 이렇게 항만수산청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멀게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캐치를 해서 알고 계셔야 또 저희들이 물어볼 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대응을 좀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사업으로 해서 페이지 212페이지에 보면 그 항만 제2종 배후 단지 개발이 지금 그 1790평방 1000평방미터 약 54만 평 정도가 이거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뭐 한간에는 좀 축소됐다가 아니면 원상복귀 됐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부지는 해수용에서 27년까지 예. 매립할 계획입니다. 27년까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사업 시행 예정자는 예.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예.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사업 시행자 그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간에서는 좀 축소한다고 그래서 그 우리 그 매립지 이거를 축소하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원한대로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시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21년도 2년도에 이종 배후단지 규모를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그냥 정상화됐습니다. 언론대로 됐습니다. 그래요. 다행이고요. 빠르게 우리 국제 여객 터미널 주변 개발이 잘 원활하고 쾌적하게 돼서 우리 서부 지역에 관광 벨트와 연계해서 질 좋은 우리 항만 그 신여객 터미널이 되기를 우리들은 바라고 있고 시민들과 우리 또 경기 도민들도 아마 평택항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처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친수 공간에 그 평택함 지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지금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 역시도 좀 짚고 넘어가야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은 좀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저 사진은 우리 평택항 그 친수공간 그 주변 사진이고 지금 그 평택함이 적재되어 있는 자리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저 함이 우리 그 평택함인데 저게 지금 2000년도부터 그 진해에서 그 태역함을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운반비며 여러 가지 거치대 뭐 이런 수수료를 많이 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게 이제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죠. 여기에 대한 뭐 많은 이야기들은 했겠지만 제가 그 평택함 해양체험관 조성사업은 평택시가 평택함 운반비와 거치 비용을 25억 원을 투자해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체결 후 평택시 예산 20억 원을 투자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장님, 실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평택항 활용 해양체험 조성 운영 실시 협약서를 2024년 2월 28일 평택시와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체결한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협약사항에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문제 발생할 요인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이거를 해양체험관 하나 띄워줘 보세요. 이게 그 협약 3조에 보면 수탁 기간이 있어요. 협약 기간이 체결일로부터 10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0년을 하되 쌍방 간에 별도 해약의 의사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 사망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그런데 제가 궁금 사항이 이게 지금 저희가 평택시가 지금 2억을 투자하고 특조비 9억을 받아왔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기본 그 비용이 5억을 저기 투자 자금으로 통장에 비치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10년을 하되 쌍방 간에 별도 해약 의사 표지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유효한다. 그러면 유효한다면 유효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보내게 되면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걸 내갈지 여기에는 장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이런 협약서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거든요. 저희가 장초 민간투자법을 적용을 해서 했으면 예. 말씀하신 게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이 됐을 텐데 저희가 그런 과정이 지금 생략되다 보니 이렇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계획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전문 평가 기관에 예. 이 적격성을 의뢰를 해서 다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협약서 문구라든가 운영 기간 이런 게 다시 수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시면은 우리 평택시는 큰 어떤 그 문제점 발생, 그 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 이거는 10년이면 10년을 하다가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는 계속 이어간다. 이것도 굉장히 두리뭉실한 그 규정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고스란히 여기에다가 그냥 기부 체납하고 가는 조건인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은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지 이런 조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10년으로 한 거는 그냥 사실 미흡합니다. 그 25억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예. 그냥 계략으로 10년을 산출했습니다. 그건 이제 미흡하게 됐고요. 뭐 일단은 소유 준공이 되면 소유는 이제 시 소유로 됩니다. 뭐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거지만은 그 사업이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더 이상의 소유권이나 이런 건 주장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장치를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더 이상의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나갈 때 다른 사업자를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업자하고도 또 계약을 맺을 당시도 어떤 협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협약서 가지고는 진짜 동네 무슨 그 건물 하나 임대하는 것만도 못한 그 협약을 하고 저는 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중요한 협약을 그렇게 엉성하게 체결했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또 협약 체결 당시 공모 지침서 23조에 의하면 협약 체결을 할 때 민간업자는 전체 사업비 1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금을 이게 명시해서 예치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예치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예치된 통장이 있습니까? 예치 통장 말씀이신가요? 예.
협약 체결이 민간 사업자 전체 사업비 10% 해는 이행 보증금 네. 이거를 예치하게 돼 있잖아요. 이행 보증금을 예. 10% 사업비의 예. 10%를 예. 이행 보증 증권으로 이제 제출하거나 예, 가지고 현금으로 하도록 가지고 돼 있어야 있는데요.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두 가지 다 못 받았습니다. 이게 좀 암울합니다. 네. 그러니 시민 단체나 여론에서 물매를 맞죠. 예. 이것도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것도 저희들 또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후 평택시는 2023년 6월 28일 투자금 20억 원과 2024년 6월 26일 경기도 특별교부금 9억을 한국해양안전협회 법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유를 답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 통장에 해양 통장에 자기네들 그 기본금 5억에다가 우리 돈 20억하고 우리가 특조금 받아온 9억이 다 이 통장에 들어 있어요. 네, 신규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을 해서 저희 시비하고 특조금 9억은 입금을 했고요. 그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 25억이 입금된 거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제가 그 25억 원 들어간 사업비를 살펴보니 그 사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뭐 한 번에 25억을 예치한 건 아니고요. 예. 그 통장에 의해서 이제 초창기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입금 확인은 안 했지만 그 통장에 의해서 25억이 전액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됐고 그리고 예. 제가 왜 이거를 별도 통장을 관리를 안 하고 그분 사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그쪽에 입금시켜주고 그랬는데 아니 그분들 통장에다 모든 돈을 다 갖다 놓고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뭐 질권 설정을 이제 통장에다 해놨다고 말씀을 네. 하셨긴 했는데 그거 하고 필요한다고 할 때 평택시에 허락을 맡아서 돈을 얼마 이렇게 뺐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 통장을 가지고 계셔서 평택시에서 그분들이 필요해서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입금을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질권 통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 처사인가요? 말씀드리지만 신규 통장을 개설해서 25억을 입금을 했고 그거를 이제 직권 설정, 지급 정지를 해놔서 사업자가 이제 기성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 해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가 기투자한 20억 원과 특조금 9억 원에 대한 법적 재정 안전 장치가 있어요? 지금 살펴보니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질권 설정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질권 설정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질권 설정이 되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뭐 대출을 받거나 이런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집행부에서는 파악해서 증빙 서류 같은 거 이런 걸 다 비치를 하셨어야죠. 무조건 거기다 그 질권 그 설정만 해놓는다고 이게 됩니까? 이거 참 이렇게 공금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는 안 되는 처사입니다. 차후에 다시 계약을 맺든지 뭐 다른 사업자가 생기든지 할 때는 꼭 이 문제를 꼭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9억 원을 신청한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계약서 좀 띄워줘 보세요. 계약서. 특조금 계약서. 특조금 신청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서 여기 제가 이거 하라고 얘기했었죠. 안 했어요? 여기에 제가 신청 서류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평택 해양안전체험관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평택시에서 신청한 서류를 보니까 재난안전교육센터 조성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9억 원 특조금을 받아왔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보니까 이 서류 도비 특조비 그 서류를 본 쪽에서는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재난안전교육센터로 알고 혹시 이 돈을 우리 특조금으로 평택시에다 부여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서하고 우리 특조금 신청한 서류하고 이원화돼서 이건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7월 중순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짚어보니 너무 허점이 많고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뭐 오신 지 뭐 6개월뿐이 안 되셨지만 너무 많은 그 마음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차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지금 감안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국장님과 시장님과 함께 이걸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서에는 민간 단체는 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에 의하면 특조금 교부는 행정운임반과 특혜 논란 피할 수 없는데 집행부 또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2사업비 79원이 투자된 사업이 많은 의혹과 졸속 행정 논란과 불확실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이 아닌 평택 시민과 남녀노소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주는 함께 찾을 수 있는 해양체험 관광 힐링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게 교육장으로 변신해버렸어요? 교육장도 하지만 일반 수영장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문제성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똑같은 사례로 인근 시의 삭교촌에 해양 함상 공원을 운영하고 있죠. 네. 여기는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돼서 그러는지 지자체에서 이거를 직접 모든 비용을 대서 운영만 하겠군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체험비라든가 그 입장료 이런 거 수입도 짭짤하고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운영을 직접 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이거를 평택시에서 차후에 직접 이런 시 지자체와 함께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다 위원장님, 그 삭교촌에 있는 거 포함해서 예.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게 전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처음 배를 가져왔을 때 예. 해군 안전체험관이나 이제 홍보관을 계획을 했었던 거고 그대로 했었으면 저희도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많은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다 가지만 이게 점점 찾는 횟수가 좀 줄어들죠. 들어주다면 거기서 떼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그 구조함을 하던 해군 함정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내부를 우리가 시찰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그런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예산을 우리가 벌어들이려고 생각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운영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그 운영할 수 있는 그 방편이라든가 대책 마련해서 잘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다음은 제가 일자리 창출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 예산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본 예산이 한 105억 5,900만 원 정도 맞나요? 지금 소상공인 저희 사업하고 해서 대략 추계가 지금 예. 현재 한 136억 정도 됩니다. 36억 다 합쳐서. 예. 여기서 저희들이 서민경제협력기금 10억 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평택시 그 통합 그 기금에다가 예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제 기금 조성을 하는 네. 사업이라 그 기금에서 특별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올해 처음 기금 조성을 해서 예. 예. 그냥 예치. 네네. 지금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소상공인 연합회 그 사업 그 지원을 보니 3천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을 이제 주는데 지금 평택시의 소상공인의 수가 지금 살펴보니 51,872명 맞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생활 밀접 업종 소상공인 수가 23,676명이고 음식점이 9,350명, 서비스업이 7,791명, 소매업이 6,535명 해서 총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 51,872명이라고 소상공인이 이렇게 우리 평택시에 계시고 있거든요. 요즘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하고 있죠. 우리 평택 그 소상공인 지원법을 좀 완화하고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지금 문 닫고 실의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대책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계셔요? 좀 앞서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저희 경기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만 잘 알다시피 저희 재정 여건이 뭔가 저희 그 자체 사업비로 뭐를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골목형 상점가를 좀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상가들은 온누리 상품권을 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점포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게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굉장히 지금 지원이 좋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상가들을 찾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을 좀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특례보증금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아마 조금 더 저희가 예산을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지금 15억으로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2차 보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전년에는 이제 2% 1년을 좀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조금 이제 그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1년에서 3년으로 조금 이자 지원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제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조금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골목상권하고의 그 어떤 이원화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원화된 사업인데 이게 그 골목상권 상점가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자꾸만 흡수되는 이런 그 여기도 가입하고 여기도 가입하는 이런 그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골목 상점가는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등록이 돼 있는 거고 그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러한 상인회가 연합회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인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연합회에 꼭 가입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요 중앙동에 그 골목형 우리 중앙 그 상인 북부 연합 상인회라고 지소라고 해서 발대식을 했죠. 이거 잘못된 거 알고 계시는 거죠? 저희도 이제 거기가 이제 골목 상권 상인회로 이제 등록을 하면서 개설하면서 이제 개소식을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프랜카드에 보니까 이제 지소라고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상인회하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지금 평택시의 북부에는 소상공인 연합회 북부 지회가 있어요. 연합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평택시 북부 중앙
상인의 지소라고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북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걸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지원센터장님 다시 이거를 수정을 한다고 해서 골목형 상인회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런 물론 저 사람이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일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꼭 구분을 하셔가지고 분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골목 상인회하고 이걸 꼭 연결 좀 분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 얘기를 했죠. 그 온누리 상품권은 소상공인 연합회하고 연합회만 이제 지역 온누리 상품은 골목형 상점가하고 재래시장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본인들도 지역화폐만 쓰지 말고 온누리 상품권을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의는 그 중앙 정부 네. 쪽에 이런 이제 워낙 좀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건의는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본인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게, 온누리 상품권을 이제 못 쓰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되면 아닌 말로 어떤 말로 이제 편법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들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전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설 피해 재난금 있었죠. 제9호 기금 재난은 1인당 248명한테 7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우리 소상공 재난지원금은 248명한테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총 24억 8천만 원을 지원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300만 원 지원 받은 사람이 700만 원 재구호 받은 사람 중복이 된 건가요? 그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700하고 300 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를 받은 거네요? 네, 총 1,000만 원이 이번에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거죠? 네. 제가 그거를 몰라서 구호 기금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이게 같은 근데 인원수가 똑같아서 받는 사람이 똑같은 건지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골목 시장이 살고 재래시장이 살아야 나라의 경제도 산다고 했습니다. 요즘 다 사회 나가보면 힘들다 아우성들이거든요. 잘 경제가 활성화돼서 소상인도 살고 사회 경제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언은 이거로 끝날 거고, 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